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기대가 더 빨리 늘어나면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가 있잖아요. 근데 내 기대가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가게 되면은 불행해지는 거고,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영구한 불행의 씨앗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이름만 대면은 그냥 거의 완판을 하는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인이 사랑하는 경제 금융과 관련한 가장 그런 대단한 작가가 아닐까요? 모건 하우절의 돈의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사실 우리 채북스 프로그램이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을 얘기하면서 좀 이렇게 좀 잘 됐었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가 신작을 냈다고 하니까 그냥 곧바로 서점에 가가지고 그냥 냉큼 읽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과 불변의 법칙 두 가지 책이 굉장히 유명한데, 저는 불변의 법칙이 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책은 돈의 심리학의 완벽한 후속작이다, 이런 식으로 모건 하우절이 직접 얘기했기 때문에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러면서 읽었는데요. 지난 한 3년, 2년 전부터는 제 생각이 지금 모건 하우절이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비드 브룩스의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을 2023년에 읽었고, 그 책 읽고 나서 좀 달라진 게 많은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었어서, 이 책은 그냥 보면서 그냥 우와, 이거보다는 그래 그냥 나도 이런 걸 되게 공감하고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책의 원제는 The Art of Spending Money, 대 돈 쓰는 예술이라는 그런 제목이고요. 돈을 지위와 성공의 기준 그 이상으로 다루기 위한 21가지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돈을 예술처럼 쓰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 전체는 그냥 명언의 집합소이고, 읽다 보면은 저도 엄청나게 많이 페이지 표시를 했고 또 줄을 그었는데, 쉽게 넘어가면서 또 어떨 때 쉽게 안 넘어가고 막 곱씹으면서 읽다 보니까 그냥 굉장히 재미가 있고요. 21가지 에피소드가 시계열로 펼쳐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읽고 싶은 거를 짝짝짝짝 읽어도 되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1, 2장인데 결국 나는 너와 다르다, 이런 부분에서 시작을 한다는 점에서 책 전체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1장에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 책에서는 돈을 쓰는 예술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제 돈을 어떻게 쓰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돈을 잘못 쓰는 방법 있잖아요. 돈을 올바르게 쓰는 방법은 다 개인에게 달려 있는 건데, 돈을 잘못 쓰는 방법, 즉 내가 돈을 쓰지만 거꾸로 돈에 통제당하는 방법은 이런 게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돈을 잘못 쓰는 19가지, 불행하게 돈 쓰는 19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19가지를 들으면은 내가 지금 돈을 불행하게 쓰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19가지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보다 또 한 단계 위에 사회 경제적 계층을 올려다 보면서 그냥 그 안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북카페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급지로 갈아타야만 마치 행복할 것 같은, 내가 지금 있는 것보다 저 상급지 커뮤니티는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전파하는데, 이런 방식은 계속해서 더 위를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추구한 위에는 찾았던 행복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돈 쓰기가 불행한 돈 쓰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독립적인 어떤 나의 삶이 있는데 그거를 희생하는 대가로 지위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두가 나를 모르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즉 유명할수록 내가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신경 써야 되는데, 지위에 끌려다니게 되면은 나는 독립적인 내가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위에 끌려다니는 그런 헛지출들을 하는 것이 불행한 돈 쓰기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냥 돈 벌고 돈 쓰고 돈 모으고 어떤 이 돈이 나의 정체성 모든 것일 때, 이거가 굉장히 불행한 상태라는 겁니다. 즉 나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남들에게 어떤 것이어야 되나라는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에 완전 매몰되어 있는 상태, 이게 굉장히 불행한 돈 쓰기 방법이고요. 네 번째가 그냥 소득의 거의 전부를 다 써버려 가지고 회사나 은행 같은 그런 타인의 결정에 그냥 의존해야 되는 거죠. 회사를 때려치지도 못하고 영원히 회사를 상대로도 약해지는 거고, 은행을 상대로도 대출 회수해 가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막 이러면서 끌려가는 것이 굉장히 불행한 돈 쓰기의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돈만 있으면은 만사형통일 거라고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벌어보면은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근데 벌기 전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벌어보면은 다 이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니까 그냥 그까지 가보시면 다 알 텐데 어쨌든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여섯 번째는 돈에 대한 불행한 사고는 돈이 역설적으로 아예 도움이 안 되고 만악과 이기심, 사악함의 근원이라고 악마화해버리는 건데요. 이것도 진짜 다섯 번째의 정반대인데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너무 절약하다 보니까 지금 충분히 감당 가능한 어떤 좋은 삶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거는 조기 은퇴를 위한 파이어를 위해서는 지금 다 깨야 되거든요. 그냥 버핏처럼 막 머리 안 자르고 막 목욕도 안 하는 그런 삶을 파이어처럼 살고, 반대로는 욜로의 라이프가 있는 거죠. 그냥 오늘 인생 한 번 산다 이러면서 그냥 다 쓰고 죽는 건데, 삶이라는 거는 중간에서 저희가 균형을 잡으면서 놀아야 되는 건데, 근데 어떤 한 곳에 매몰돼 가지고 그럴 만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채우지 않게 되면 그것도 불행한 돈 쓰기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지난 인생을 돌아다 보면서 자기가 성공했던 거는 나의 성실한 노력이고 자기의 실패는 그냥 불행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지출과는 큰 뭐가 없지만 이게 여덟 번째고요. 아홉 번째는 자신의 내면 그리고 타인의 겉모습을 비교하는 겁니다. 즉 자신의 내면과 타인의 내면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내면과 타인의 겉모습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남들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가족의 내면과 그 사람 개인의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겉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고요. 10번은 물건을 구매하는 것 역시 사회적인 어떤 감정적인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걸 무시하고 물건을 구입하는데 매몰되는 것입니다. 11번째는 자기가 어떤 일을 미래에 후회하게 될지 생각해보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현재만 보거나 아니면 역설적으로 미래만 보는 경우에는 미래 어느 시점에 분명히 과거를 반추해봤을 때 후회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내가 돈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는 이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막 생각하면서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의식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12번째는 어떤 가치의 크기를 자산의 크기로만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그런 생각인 거죠. 진정한 가치는 사실은 무형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막 유형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13번째가 돈에 관련한 의사결정을 그냥 너무 수학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라는 거는 합리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이나 막 정서적 가치, 또 영혼의 양식을 얻는 그런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무시하는 것도 불행한 돈 쓰기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막 예술 활동하거나 미술관을 가거나 막 자기 시간이랑 돈을 쓰는 거를 굉장히 허투르게 쓴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사람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감정적인 동물이고 예술을 추구하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엑셀 숫자에만 매몰돼선 안 되겠습니다. 14번째는 어떤 그 필요나 욕구가 전혀 다른 사람들, 나랑 전혀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너무 쉽게 설득당해가지고 그거를 너무 쉽게 흉내내는 거를 이제 비판을 하는데요. 그런 게 14번째. 15번째는 이것도 저한테는 좀 와닿아요. 주변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의 눈높이랑 여러분이 그냥 맞춰버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현실을 파악하면 자기 객관화가 된다면 나는 지금 그걸 못 따라가는 게 맞는데 그거를 따라가는 걸로 맞춰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나는 나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16번째가 책의 주제예요.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기대가 더 빨리 늘어나면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가 있잖아요. 근데 내 기대가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가게 되면은 불행해지는 거고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영구한 불행의 씨앗이 되는 거죠. 17번째가 필요하지도 않은 거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거를 이제 버리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막 급여 인상이라든가 뭘 하는 과정에서 자기 생활, 자기 건강 이런 걸 잃어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나쁜 거라는 거죠. 그리고 18번째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물건, 어떤 멋진 집, 차, 막 이런 액세서리 이런 거에 대해서 타인의 어떤 평가를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물건과 외형에 집중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불행한 거고요. 마지막은 이런 여러 가지 돈 쓰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다 해답을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돈을 잘못 쓰는 방법론의 전형적인 패턴이고 그래서 책은 그런 19가지들의 어떤 사례들도 있는데 반대로 그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완전히 올바른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정답에 가까운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결국은 책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은 외적인,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일시적인 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이고 내면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행복이 아니라 만족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족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냥 복리의 힘을 믿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애티튜드가 있다면은 되는 거고, 남은 결국 남이고 나는 나이기 때문에 그냥 사는 산 물음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막 불교 논리도 나오는데, 원래 모건하우젤이 불교를 종종 인용하기도 했죠. 여러 책에서 보면은 남의 잣대로 나를 비추지 마라,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여러 예시들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미국 역사에서 극단적으로 가난하던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1차 대전 하고 나서. 근데 풍요가 찾아오니까 너나 없이 사치스러운 사치품을 사던 게 1920년대입니다. 엄청난 버블과 사치와 허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갖지 못한 것을 추구하거나 혹은 과거 받지 못한 것을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심리를 갖고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즉 돈을 쓰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 개인이 걸어왔던 역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매우 유니버설한 그런 건 존재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보복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경험들 그리고 개인에게 맞는 그런 것들은 다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경험이 현재의 지출 상태를 그냥 결정을 하는데, 현재의 지출 상태가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그럼 주화인마에 걸리게 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주화인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주화인마에 벗어난 무언가가 필요하고, 이 돈의 방정식이 바로 그 주화인마를 벗어나는 레시피 같은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돈의 방정식은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는지를 설명하겠지만, 이제 책은 읽어보셔야 되는 거고, 이 책 전체에 흐르는 주제는 아까도 좀 얘기를 한 부분이 있지만요, 결국은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만족을 추구해라. 행복은 일시적인 거고 만족은 이제 지속적인 패시브 같은 겁니다. 그리고 만족은 외부인의 시각에서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만족하라는 겁니다. 윌 스미스 자서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난하고 우울했을 때는 앞으로 돈을 많이 벌면은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내가 막상 부자가 돼 보니까 그냥 그런 낙관적인 그런 마음은 정말 온데간데 없이 그냥 다 사라져 버렸고, 그냥 그렇게 갖고 싶었던 돈을 내가 그냥 얼마든지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불행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삶은 항상 문제로 가득했다. 이게 윌 스미스 자서전에 나와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말에서도 그냥 바다는 채우더라도 사람 욕심은 못 채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공허했기 때문에 그 공허한 마음에서부터 불행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악 감독 릭 루빈도 비슷한 말을 해요. 우리는 외적인 성공이 내면까지 바꿔놓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틀렸다. 성공이라는 거는 삶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 건 맞지만은 우리의 본 모습을 바꾸지 못한다. 우리가 이제 메우고 싶어 했던 마음의 빈자리는 돈으로 안 메꿔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막 그 돈이 작기 때문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윌 스미스나 이런 사람은 정말 많이 벌었어. 결국은 내가 스스로 어떻게 나를 통제해서 만족해야 되는 건데요. 여기서 또 버핏 형님도 나오십니다. 버핏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남들에게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최악의 투자자로 살고 싶은가? 아니면 남들이 나를 세계 최악의 투자자로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나는 정말 최고의 투자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남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좋았을 때, 그러니까 속은 문드러졌는데 남이 나를 바라본 게 행복하냐? 남이 나를 이상하게 바라봐도 나는 나 스스로가 좋다는 거를 행복하냐? 어떤 타입이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건데, 버피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좋다는 거라고 이제 말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투자자가 아니라 자기 분야 전문가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최고의 전문가로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개판이냐? 최악의 전문가냐? 아니면 남들은 나를 최악의 전문가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는 그 분야에서 굉장한 전문가인가? 이런 거로 질문을 바꿔봐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그냥 모건하우젤은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 전체에 흐르는 그냥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기대가 증가하는 속도가 더 크면 안 되기 때문에 만족을 못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사실 거의 그냥 모든 불행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행복과 만족을 구분했다는 거, 그리고 부와 풍요도 구분했다는 게 이제 나오는데, 그런 구분을 했다는 점에서 진짜 책을 읽으면서 조금 만족스러웠고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잠깐 도달하는 찰나의 기쁨 같은 거지만은, 만족은 항상 나에게 버프처럼, 패시브 버프처럼 쌓여져 있는
이제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지출을 잘하는 방법은 이런 건데 돈이 많다고 해도 매일 5성급 요리를 먹으면 질리거든요. 그러나 단순하고 편안한 삶을 살다가 어쩌다 한 번씩 그런 5성급 호텔에 가서 요리를 먹으면은 그 한 번의 경험이 굉장히 행복처럼 올 때가 있잖아요. 결국 진리는 어디 멀리 막 바깥에 어떤 대단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고 평범한 그런 삶을 살다가 그 속에서 어쩌다 한 번씩 하면서 그런 거를 관리하는 데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극만을 추구하는 이제 도파민이 절어지게 되면은 그 소유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는 과정을 추구하는 게 도파민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패턴인데 그런 거에 매몰되게 되면은 단기 행복만을 쫓는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고 이것이 여러 가지 불행적인 돈 쓰기 이런 거를 가면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단순한 삶이 어떻게 보면은 돈의 가치를 가장 값지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비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화려한 삶은 역설적으로 돈의 가치를 가장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진짜 어떤 다른 게 아니고 세상 어디에서나 있었던 그런 진리를 책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책이 좋았던 거는 마지막에 자녀들을 향한 돈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책의 전반부는 다 그냥 나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 뒷부분은 뭐냐면은 자녀들에게도 돈을 어떻게 좀 가르치거나 이런 걸 해야 되냐라는 거를 이제 이 모건 하우젤 본인도 자녀를 키우고 있으니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 예시 중에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록펠러, 부자죠. 이제 록펠러가 뉴욕의 아스트리아 호텔에 가가지고 묵고 있는데 자기 집을 고치고 있으니까 이제 제일 싼 방을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 관리인이 록펠러 씨, 지금 제일 저렴한 방을 달라 하셨는데 사실은 그 아드님이 여기 우리 호텔에 오면은 여기서 제일 좋은 귀빈용 VIP 스위트룸을 쓴다. 스위트룸을 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록펠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렇군요. 근데 저는 우리 아들 같은 그런 부자 아빠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이제 부자 아빠가 있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항상 VIP 스위트룸에 묵는데 본인은 그런 부자 아빠가 없으니까 자기가 부자지만 부자 아빠 없으니까 제일 저렴한 방을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 집을 고치려고 간 거니까 그게 맞겠죠. 그러면서 많은 부모들이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 자식을 좀 고생을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자식을 좀 많이 케어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녀를 도대체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찰리 먼거가 그거에 대해서 또 약간 일종의 정답을 주기도 합니다. 먼거가 굉장히 자기 부자친구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거든요. 헤이 먼거, 내가 너무 많은 돈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은 아이들이 좀 야망과 의욕을 꺾어버리지 않을까? 애들이 좀 너무 수동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니까 먼거가 맞아. 그렇게 많은 돈을 물려주면은 그렇게 될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물려줘야 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왜? 라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먼거 진짜 아무튼 깨달은 사람인데 만약에 너 같은 부자 부모가 돈을 물려주지 않잖아? 그럼 자식들이 너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먼거는 이렇게 이지선다 가불기를 건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이지선다에 걸린 거예요. 내가 돈을 물려주게 되면은 야망이 조금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거꾸로 돈을 물려주지 않으면은 자식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럼 너는 그중에서 뭘 선택할래? 그러나 먼거는 돈보다는 어쨌든 가족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에 대해서 더 밸류를 높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것도 되게 맞는 말이거든요. 일부 그런 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야망이 있는 전설적인 그런 인물들도 있지만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야망은 없거든요. 책에도 반더벨트 가문이 나오는데 반더벨트는 지금 기준으로 3천억 달러, 3천억 불의 그 부를 일군 사람이 그 가문을 만들어가지고 자식들에게 쫙 뿌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몇 대를 안 가가지고 3천억 불이면 지금 450조 원이거든요. 그 450조 원이 다 날라가요. 다 날라가가지고 반더벨트 가문이 거의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 중에 누구도 그걸 받아가지고 사업적으로 막 키우고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도 사실 재벌 2세까지는 괜찮지만 막 창업주 돌아가시고 3세, 4세 가게 되면 막 회사 망하는 그런 거를 사회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는 게 결국 황제로 자라게 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자생이 좀 안 되는 그런 게 없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의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모건 하우젤에게도 굉장히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또 모건 하우젤은 여기서 또 버핏을 꺼내온 다음에 버핏이 뭐라고 하냐면은 부모도 자식에게 실망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 자식이 내 곁에 있음으로써 나도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버핏의 얘기는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 자식
자식에게 실망을 시켜주고 싶지 않은데 그게 나를 달라지게 하잖아요. 여기서 다시 자식 모드로 가면은 자식은 그리고 부모를 항상 스캔을 합니다. 결국 그 부모의 정치 성향, 부모가 좋아하는 야구팀 이런 거를 자식이 다 물려받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늘 자식이 부모를 관찰하고 있기 때문인데 돈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국 평소에 19가지 방법으로 해설된 돈을 불행하게 쓰는 방식으로 돈을 정말 쓰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돈의 방정식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돈을 굉장히 만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쓰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 자식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자녀에게 돈을 주든 말든 나의 어떤 태도가 자식은 다 보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바뀌면 구독자 여러분 선생님이 바뀌시면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선생님이 록펠러지 록펠러의 자식은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바뀌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고민하고 싶다 이런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도 돈의 방정식을 보시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결론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책이 어쨌든 구성 전체가 21개 챕터로 되어 있고 주제별로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하나에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대중서로 잘 쓰여진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의 심리학의 후속작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해서 깨달은 자가 전달해주는 그런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들로 꽉 찬 책인데 특히 남과 자주 비교하고 뭔가 지금 상급지 갈아타지 않으면 굉장히 불행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북카페 멤버들은 꼭 이 책을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결국 행복은 내 안에 있는 거고요. 자기 만족 속에 있는 거고요. 자기의 기대를 관리하는 데서 모든 것이 찾아오고 삶은 단순할수록 돈이 주는 효용도 커지는 거거든요. 너무 화려하게 외형적으로 매몰돼 가지고 살 필요는 없다. 이런 것이 돈의 방정식을 쓴 모건 하우젤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책 써줘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